나토 창설 이래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70년 넘게 함께 해온 동맹국 영토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고, 덴마크는 미국을 안보 위협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죠. 문제의 중심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 그린란드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얼음으로 뒤덮인 거대한 땅덩어리가 왜 지금 국제 정치의 뜨거운 감자가 된 걸까요? 단순한 영토 야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가치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격돌과 이 땅이 품은 놀라운 비밀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린란드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허위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이라는 뜻의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국토의 80% 이상이 두꺼운 빙하로 덮여 있는 하얀 대륙이죠. 이 기묘한 장명의 배후에는 약 1000년 전 바이킹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982년 노르웨이 출신 바이킹 에이리크는 살인죄로 아이슬란드에서 추방당했고 3년간의 유배 기간 동안 서쪽 바다를 탐험하다가 거대한 미지의 섬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는 중세 온난기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기온이 높았고 남부 해안 일부에서는 실제로 초목이 자라고 목축도 가능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에이리크는 사람들을 모집해야 했는데 누가 그 험난한 미지의 땅까지 따라오겠냐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그는 천재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 땅을 초록의 땅, 즉 그린란드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986년 놀랍게도 25척의 배와 약 500명의 정착민이 그를 따라 나섰고 항해 중 11척이 실종됐지만 나머지는 무사히 도착해 동부와 서부에 정착촌을 건설했습니다. 전성기에는 3,000에서 5,000명이 거주했던 이 바이킹 공동체는 400년 넘게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14세기 말부터 시작된 소빙하기가 모든 걸 바꿔놨죠. 기온이 급락하면서 농경이 불가능해졌고 바다가 얼어붙어 본토와의 교역로가 끊어졌습니다. 1408년 기록을 마지막으로 유럽 정착민들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수천 년간 이 혹독한 환경에 적응해온 이누이트 원주민들은 소빙하기를 견뎌내며 지금까지 이어져 왔죠. 300년이 흐른 1721년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노르웨이 출신 루터교 선교사 한스 에게데가 50여 명과 함께 도착했는데 원래 목적은 사라진 바이킹 후손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찾지 못했지만 에게데는 이누이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했고 1725년 첫 번째 개종자가 나왔습니다. 1733년 천연두가 대유행하면서 수백 명이 사망했고 에게데의 아내까지 1735년에 목숨을 잃었지만 덴마크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됐습니다. 1953년 덴마크 헌법 개정으로 그린란드는 식민지에서 덴마크의 한 지방으로 공식 편입됐고 이후 자치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1979년 광범위한 자치권을 획득했고 2008년 주민투표에서 75%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더 강화된 자치권을 요구했죠. 2009년부터는 석유, 천연가스, 히토류 등 모든 천연자원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됐습니다. 외교와 국방만 덴마크가 담당할 뿐 사실상 독립국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죠. 미국의 그린란드 집착은 사실 최근 일이 아닙니다. 150년도 더 전인 18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매입한 직후 당시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는 그린란드까지 사들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팽창주의자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지만 남북전쟁 직후의 재정 압박으로 무산됐죠. 하지만 미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10년대 북극 탐험가 로버트 피어리 제독이 그린란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제2차 세계대전 때 결정적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1940년 나치 독일이 덴마크를 점령하자 미국은 그린란드가 독일 손에 넘어갈 위험을 우려했죠. 표면적으로는 자원봉사자 파견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해군 병력을 그린란드에 배치했고 덴마크 망명정부의 동의하에 점령을 확대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1951년 미국과 덴마크는 협정을 체결해 미군이 그린란드에 주둔할 수 있게 됐고, 이 협정은 지금까지 유효하죠. 현재도 미국은 그린란드 북서부 툴레 공군기지를 운영하며 북극권 군사활동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은 2019년 처음 공개됐습니다.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이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거절하자 트럼프는 예정된 덴마크 국빈 방문을 취소하는 초강수를 뒀죠.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이를 충동적 발언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트럼프는 12월 21일 루이지애나 주지사 제프 랜드리를 그린란드 전담 특사로 임명했고, 2월 7일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편입을 위해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나토 창설 이래 동맹국을 향해 이런 발언을 한 미국 대통령은 없었죠. 덴마크의 반응은 전례 없이 강경했습니다. 덴마크 국방정보국은 2025년 12월 발표한 첩보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을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덴마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동맹국에게도 고율 관세 같은 경제적 강압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군사력까지 거론하는 태도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명시했죠. 12월 22일 덴마크 외무장관이 주덴마크 미국 대사를 소환해 깊은 유감과 주권 침해라는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입장도 분명합니다. 뮤테 에게데 총리는 특사 임명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며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인 스스로 결정한다고 못 박았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도 덴마크와 그린란드에 대한 완전한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오히려 유럽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린란드에는 미국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히토류입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풍력 터빈, 첨단 무기 시스템 등 현대 문명의 필수 광물인데, 문제는 전 세계 공급의 7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죠.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히토류 공급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린란드는 세계 최대급 히토류 매장지 중 하나입니다.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채굴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죠. 2022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그린란드 히토류 채굴에 투자를 시작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린란드 땅속에 잠든 자원의 가치가 천문학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히토류 외에도 니켈, 구리, 아연, 금, 백금, 석유, 천연가스까지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어 그린란드는 말 그대로 미래 자원의 보물창고입니다. 전략적 위치도 엄청난 가치를 지니죠. 그린란드는 북극해와 대서양을 잇는 요충지에 위치해 있는데,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해상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북극 패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서 그린란드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21세기 지정학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죠. 중국은 이미 2018년 그린란드 공항 건설을 추진했다가 덴마크의 개입으로 무산됐고, 러시아도 북극 전략의 핵심으로 이 지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자체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적은 약 216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최대의 섬이지만 인구는 고작 5만 6천에서 5만 7천 명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적을까요? 국토의 80% 이상이 두께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빙하로 덮여 있어서 실제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은 전체의 1%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영하의 기온이 계속되고 여름에도 해안 일부에서만 잠깐 영상 기온이 나타날 뿐이죠. 여기서 사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여름철에는 백야 현상으로 최대 6개월간 해가 지지 않고, 겨울에는 반대로 극야가 찾아와 몇 달간 해가 뜨지 않습니다. 밤낮 구분이 사라지는 이 극단적 환경에서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수면장애를 겪기도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독특한 문화적 전통들이 발달해왔죠. 그린란드의 인프라는 우리 상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가 전혀 없고 철도도 없습니다. 여름에는 배와 헬리콥터로, 겨울에는 갯썰매나 스노모빌로 이동해야 하죠. 먼 거리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작은 마을들은 일주일에 몇 번만 비행기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물 운송은 더 극단적이죠.
바다가 완전히 얼지 않은 6월과 얼기 전인 9월, 1년에 딱 2번만 대형 화물선이 들어옵니다. 주민들은 1년치 생필품을 미리 비축해야 하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은 귀한 대접을 받죠. 이런 극한 환경에서 발견된 놀라운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그린란드 상어인데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사는 척추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수명이 무려 272년에서 500년 사이라고 하죠. 가장 오래된 개체는 약 392년으로 추정됐는데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500년 넘게 산 개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이 6m가 넘는 대형 포식자인데 성장 속도가 극도로 느려서 1년에 고작 1cm 정도만 자랍니다. 성적으로 성숙해지는 데만 약 150년이 걸린다니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존재죠. 과학자들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극저온 환경에서 신진대사가 극도로 느리게 진행되는 게 핵심이고 DNA 수복 유전자가 80여 개나 중복되어 있으며 면역 시스템과 종양억제 관련 유전자들도 특별하게 변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누이트 원주민들의 전통 문화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수천 년간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특한 관습을 발전시켜왔죠. 대표적인 전통 음식 중 하나가 키비약인데 바다 표범 가죽 안에 작은 바다새를 통째로 넣고 땅에 묻어 몇 달간 발효시킨 음식입니다. 비타민과 영양소가 부족한 북극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지혜가 담긴 식품이죠. 이글루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실제로 이누이트 사냥꾼들이 장거리 사냥 중 임시 거처로 사용했습니다. 눈과 얼음만으로 지어지는데 외부 기온이 영하 40도에서 50도까지 떨어져도 내부는 체온만으로 영하 10도에서 20도를 유지할 수 있죠. 물론 지금은 대부분 현대식 주택에 살지만 전통 기술은 여전히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를 방문하는 모험가들을 위한 극한 체험도 있습니다. 북극권 마라톤이라 불리는 경주가 있는데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마라톤으로 평가받죠. 3일에 걸쳐 약 60km를 달리는데 기온은 영하 20도 이하고 강풍과 빙하 지형을 뚫고 가야 합니다. 참가자들은 직접 야영하고 요리하며 자급자족해야 하는데 완주 자체가 엄청난 성취죠. 북동 그린란드 국립공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립공원으로 면적이 약 97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1974년 설립되어 1988년 확장됐는데 거대한 빙하와 우뚝 솟은 산맥, 손대지 않은 북극 대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고대 이누이트 문명의 유적도 남아있어 고고학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땅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약 270억 톤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 해수면 상승의 30%를 차지한다고 하죠. 1980년대나 1990년대와 비교해도 빙하가 녹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2024년에는 녹기 시작하는 시기도 예년보다 빨랐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악순환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빙하가 녹으면 아래 있던 암석이나 식물이 드러나는데 하얀 얼음과 달리 이것들은 햇빛을 반사하지 않고 흡수합니다. 그래서 주변 온도가 올라가고 더 많은 얼음이 녹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속되는 거죠. 북극곰들은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해빙 위에서 물개를 사냥하는데 얼음이 녹으면서 사냥 기반 자체가 사라지고 있죠.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적 생활 방식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온 사냥과 어업 전통이 기후변화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환경 재앙이 진행되는 동시에 그 아래 묻혀있던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환경 보전이냐, 경제 발전이냐, 그린란드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히토류와 석유를 개발하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더 많은 환경 파괴가 일어날 수 있죠. 반대로 환경을 보전하자니 덴마크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현재 그린란드 국가 재정의 약 절반이 덴마크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죠. 독립 논의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009년 자치권이 대폭 확대된 이후 일부에서는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실적 장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투표로 독립을 선언해도 덴마크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기반을 갖춰야 하죠. 인구 5만 명대의 작은 나라가 국방, 외교,
사회복지를 모두 스스로 감당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입원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역설적으로 독립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의 노골적인 영토 욕심에 반발하는 민족주의 정서가 고조되면서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한편 덴마크와의 관계도 미묘해지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양측 관계에 긴장이 생기고 있는 점이죠. 2026년 현재 그린란드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합니다. 미국은 동맹국 영토를 대놓고 탐내고 있고 덴마크는 미국을 위협으로 규정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으며 유럽연합은 결속을 다지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은 이 거대한 힘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죠. 어떤 이들은 트럼프의 행동을 19세기적 제국주의 부활이라고 비판하고 또 어떤 이들은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고 옹호합니다. 분명한 건 국제법과 주권 존중이라는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나토 동맹국끼리 군사력 사용을 언급하는 상황이 정상일 리 없죠. 그린란드의 미래는 단순히 한 섬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극의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대응, 강대국 정치의 향방, 그리고 작은 공동체의 자결권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하죠. 앞으로 몇 년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린란드가 더 이상 세계 지도 한 구석의 하얀 얼음덩어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거대한 섬은 21세기 지정학의 핵심 무대로 떠올랐고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린란드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빙하가 녹고 있고 외교관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원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1000년 전 바이킹 에이리크가 초록의 땅이라고 이름 붙인 이 얼음의 섬이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